어쨌든 여러 가지 취재를 하면서 하셨던 얘기들도 많이 또 얘기해 주시기도 하셨지만 좀 가장 인상적이었다. 사실 저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에 그 사건을 접했을 때는 이게 너무나 거기 올라오는 영상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뭐 어떻게 엽기적인 어떤 폭력적인 막 이거에 너무 놀라서 다른 걸 생각할 수가 없었거든요. 근데 이제 조금 뭐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좀 어쨌든 그 사건을 취재하시면서 좀 어떤 것들이 좀 중요했다라고 혹은 인상적이었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. 그 기자로서는 네. 보도하고 나서 저는 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저희가 이 사건을 이제 입체적으로 바라보자고 하면서 피해자, 가해자 수사하는 쪽, 그 조력하는 사람들 쪽에서 다 다방면으로 취재를 하기로 했거든요. 근데 가해자를 만나는 게 네. 사실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. 이게 또 지적성범죄에 드러나지도 않는데. 근데 그때 N번방과 유사한 방을 운영하면서 막 성착취물 올리고 했던 가해자를 저희가 어떻게 취재를 해서 만나게 됐었거든요. 뭐 저희 그 넷플릭스에도 나오는데 대구에 있는 그 취재원이 있는 그 제보자가 있는 데를 찾아가서 그 가해자를 만나서 도대체 뭐 이렇게 정말 그동안 죄를 한 번도 안 저질렀고 굉장히 평범한 과정에서 자란 남자 10대, 20대 남자애가 어떻게 하다 이 범죄에 뛰어들었는지에 대해서 되게 좀 구체적으로 들었었고 그 방 안에서 애들이 어떤 얘기들을 하는지 막 이런 것도 되게 자세히 들었었거든요. 그래서 뭐 피해자 얘기를 들으면서 범죄의 어떤 그런 걸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범한 애들이 어떻게 여기에 빠져드는지를 보여주는 것도 저희 기사의 한 축이었기 때문에 그 취재가 나중에 제일 많이 기억에 남았었고 제일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. 어떤 인터뷰보다도. 네.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시던 건가요? 그 네. 사람은 그 즈음에 어쨌든 네. 좀 사회에서 네. 조금 고립된 그 오프라인에서도 좀 고립된 입장으로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다른 거 취재하면서도 파악했던 바대로 되게 그냥 10대, 20대가 많이 들어가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N번방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꼭 그랬었던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은 DC 인사이드에 있는 야구 갤러리였나? 하여튼 뭐 그냥 스포츠 갤러리를 이렇게 보다가 거기에서 이제 이런 재미난 것들이 있다 들어와 봐라 해서 텔레그램도 알게 되고 그 방에 들어가니까 뭐 이런 것도 있고 거기서 돈도 벌고 애들이 거기서 서로 막 친목도 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. 그리고 거기 보면은 막 한밤중 되면은 제일 이제 그 활동이 왕성한 때인데 그때 되면 애들이 되게 막 자기들 그냥 뭐 오늘 뭐 했는지 막 이런 얘기 나누고 막 급식 얘기도 하고 오늘 친구 얘기하고 막 그런다. 막 되게 얘네 평범하다. 엄청 되게 평범하게 사는 남자애들이다.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좀 충격적이기도 했고. 그러니까 범죄에 대한 N번방이 이제 여러 개 N차의 방이 있어서 N번방이라고 불리는데 박사방은 이제 박사의 주도하에 여러 명이 네트워킹 범죄를 저질렀고 그게 이제 결국엔 범죄 집단, 범단으로 인정이 된 건데 N번방과 박사방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. 말했던 그 유사방을 운영했던 파생방을 운영했던 운영자도 그렇고 이게 이제 범죄다라는 의식이 있어요. 범죄를 어떤 행위는 범죄다라는 의식이 있는데 그 범죄를 N분의 1이 하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그 방에 모인 400명이 하고 있거나 800명이 하고 있거나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 감정이 발생하죠. 내가 400분의 1의 만큼의 책임, 요만큼의 책임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과 이런 범죄에 가담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. 이런 이제 말하자면 두 가지 생각을 다 갖게 되고 제가 이제 뭐 기자가 기사를 쓰고 그 기사에 대한 후기도 쓰고 인터뷰도 당하고 무슨 영화도 나오고 뭐 이런 경험이 별로 없죠. 그쵸. 근데 제가 이제 후기에도 썼는데 제가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뭐였냐면 인상 깊었던 건 아무도 그 범죄를 말리지 않는다는 거였어요. 그러니까 그 방에서?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야 이거 하지 말자. 이거 너무 이건 안 돼.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제가 몇 번 울컥했었어요. 그러니까 이거 내가 그냥 얘기를 할까? 하지 말라고? 니네 다 잡혀간다고? 근데 저는 그 방에 뭐 작게는 몇십 명이 있었던 방도 있었고 몇백 명, 몇천 명이 있었던 방도 있었는데 아무도 왜 이거를 말리지 않지? 그러니까 물론 뭐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그 방에서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범죄에 난 적극적으로 하자라고 가담하지 않았어. 이렇게 그냥 눈팅만 했어.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그 모니터링 했던 방에서 수많은 범죄에 대한 보고, 모의, 뭐 실행 이런 게 이루어지는데
단 한 명도 이걸 하지 말자 이런 사람이 없었다는 게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. 맞아요. 말리지 않는. 그게 이제 또래 문화랑 비슷한 거잖아요. 그 안에서 내가 이 같은 행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벗어나는 행동을 했을 때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지금 여전히 뭐 20대 남성의 뭐 극우와 뭐 여러 가지 담론적으로 다른 이름을 서로 설명할 수 있지만 저는 여전히 어떤 출발점에 한국 사회 남성을 설명하는 2030 남성을 설명하는 출발점에 그게 있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나중에 어떤 여성학자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게 길에서 택시를 볼 확률과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때 박사방, N번방을 포함해서 텔레그램에 그런 방에 있었던 우리 택시 매일 보잖아요. 눈에 치이게 보잖아요. 근데 한국 고 연령대로 좁히면 그 정도 비율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50명 중에 1명 정도거든요. 그러면 우리가 뭔가 이 사건을 정면으로, 그러니까 그 방에서 여러 명들을 처벌했지만 그 방에 있었던 집단과 무리에 대해서 한 번도 정면으로 설명하지 않은 채 지나왔고 그리고 어떤 소수의 그 방을 운영했던 사람들을 강하게 처벌했던 경험을 사회적으로 남긴 걸로 그 사건을 정리했고 그러고 나서 지금 한 5년이 흐른 거죠. 이거는 1배 때도 사실 마찬가지긴 하죠. 근데 그 지점이 저는 이제 말하자면 지금 바로 파생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의 중요한 출발점이었는데 사실 그 얘기를 우리가 거의 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그때 보도에서 지금 다시 돌아가서 그 보도를 한다라면 그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방에 있었던 그러니까 단순 말하자면 관람자, 뭐 가담자들에 대한 뭐 최소한 사회적 재교육, 뭐 논의, 뭐 이런 걸 했어야 되는데 저희도 이제 그때 그 부분을 이제 막 저희는 이게 사건 기사라는 게 쓰다 보면 질주할 수밖에 없으니까 뭐 그랬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. 그래도 한겨레에서 짚은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부분도. 그래서 N번방 사건 이후에 그 방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동조자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좀 퍼지기 시작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. 그건 당연히 한겨레가 얘기했던 부분이기도 하고. 그러니까 저희 보도 이후에 제가 썼던 얘기인데 그게 두려웠어요. 그러니까 한 10년 후, 20년 후 됐는데 어느 술자리 같은 데서 이게 파장이 없을 때 얘기입니다. 서울청과 우리의 외로운 싸움일 때. 외로운 싸움. 술주정으로 제가 많이 했던 얘기인데 이게 막 한 10년, 20년 지났는데 너도 그때 그 방에 있었어? 나도 있었잖아. 이렇게 에피소드가 될까봐. 난 그게 제일 두려웠어요. 그러니까 약간 뭔가 전후에 소름 돋았어. 그렇게 될까봐.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도가 아무런 반향도 일으키지 못하고 결국엔 그땐 조주빈인지도 몰랐지만 박사도 못 잡고 세월은 흐르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그때 나는 뭐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, 어떤 사람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진짜 되게 두려웠었거든요. 근데 저는 여전히도 잡히고 나서 그게 이제 해결이 됐다라고 생각을 잠깐 했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여전히 이제 그 부분이 남아 있는 거죠. 근데 최소한 저희를 포함해서 그 보도를 했던 여러 매체들과 사회적인 어떤 변화 속에서 어떤 남성도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정신이라면 내가 그때 그 방에 있었어라는 얘기를 무용담으로 할 수는 없겠죠. 이제 지금의 사회적 분위기 그 정도까지는 이제 왔는데 뭐 하여튼 그런 면들이 아쉬움이 좀 있죠. 그러면 또 그쵸, 저희가 또 지금 보는 또 그 당시를 또 얘기하다 보니까 오영석 기자님도 좀 지금에서 또 과거의 보도나 그런 사건을 다시 생각하시면서 또 새롭게 지금 좀 정리하고 계신 것들이 계신지 궁금하네요.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되게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은데 그때는 뭐 디지털 성범죄가 계속 발전이 되어왔던 상황이기는 했지만 또 보도에 대한 뭐 매뉴얼, 틀, 뭐 어떤 표본이 표준이 없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세대 간에도 이 기사를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차이가 편집국 안에서도 있고 성별로도 그 차이가 있고 그래서 어쨌든 선배랑 저랑 둘이 집필을 해야 되는데 어떤 수위로 이 범죄의 상황을 설명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피해자한테 들은 거는 이만큼인데 이거를 다 담는 게 과연 이 범죄의 실상을 알리고 뭐 얘를 잡고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그때는 더 어린 기자였어서 더 많이 있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되게 취재한 것보다는 좀 어쨌든 쉽게 말해서 덜 선정적으로 쓴 거죠. 이런 범죄에 대해서 말도 조금 더 정제해서 쓰고 그게 그 당시에는 어쨌든 기사가 많이 퍼지지 않았었던
거의 원인이 됐을 초반에. 다 네, 그때는 네. 그 아쉬움이 네. 있었고 지금은 뭐 그런 단편적인 아쉬움은 아니고 어쨌든 뭐 이런 실상을 다 드러내는데 지금 보면 피해자들이 엄청 적극적으로 나서잖아요. 그렇죠. 다른 보도들도 보면 어쨌든 피해자들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 이렇게 정제된 말이 아니라 진짜 실상을 보여주는 게 더 자기들이 이렇게 조금 뭐 희생하면서까지 인터뷰에 나서고 취재에 나서고 하는 목적이지 않았었을까, 그걸 내가 좀 잘 못 알아들었던 거 아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나중에 좀 더 많이 남게 되는 것 같아요.